자, 2019년 후반기 12월 21일 날 시험이 있었어요. 12월 21일 날 시험이 있었던 시험을 문제 복원된 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연도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문제죠. MRP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MR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좀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잠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MRP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자재 수요 계획은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기본 정보들, 마스터 데이터라는 걸 통해 가지고 MRP 시스템의 프로세싱에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자재에 대한 부분이나 봄이나 아니면 업체에 대한 정보, 단가, 운영 정책들이 인풋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계획이에요. 생산 계획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생산 계획은 주별로 하든 일별로 하든 월별로 하든 기본적으로 생산 계획이 함께 MRP의 자재 수요급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재고 현황, 잔량, 출고 예정량 등이 함께 MRP 프로세싱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게 중장기 구간이나 단기 구간이나 단기 구간에 대한 이 부분을 결과로 내놓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자재 소요 계획서나 납품 지시서 등이 나와서 공급 업체에게 전달이 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MRP 프로세싱에 대한 기본적인 계략적인 내용인데, 이때 MRP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자재 명세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여기요. 자재 명세서 BOM, 자재 명세서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 계획, MPS, 생산 계획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생산할 거다라는 거. 재고 기록, IR 재고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가야죠. 똑같아요. 아까 나왔던 기출문제 동일한 겁니다. 이거 올바르지 않은 건 그래서 4번이죠. 작업 일정 계획은 해당하지가 않겠죠, 당연히. 다중 작업에서 일정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일정 계획은 하지 않고 생산 계획은 들어가요. 작업 일정이 여기서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2번에 수요 예측이 대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수요 예측은 독립. 기억나셔야 돼요. 수요 예측은 반드시 독립적인 변수여야 되는 거고 SCM이나 JIT나 MRP 이런 것들은 종속 변수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수요 예측은 반드시 독립 수요를 예측을 해야 된다. 독립 수요 부분이고요. 주문 생산에서 수요 예측은 중요시 된다. 주문 생산에서 수요 예측이 중요할까요?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문이 들어오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수요 예측은 중요하지가 않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수요 예측의 평가 기법에는 정확해야 되고 간편해야 되고 충실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되고, 수요 예측을 할 때는 우연 변동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거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우연 변동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기업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 수압 분석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답은 3번이고, 이런 거 틀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수압 분석이다 이런 부분. 자, 수압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 3번에 여러분 아직 기존의 시험 때 나왔던 이 VCA 1번에 가치 사슬 분석, 사술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사슬 분석, 이거 잘 생각하세요. 아까 나왔던 내용에 대한 이론입니다.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집단 성과급을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요거 이제 성과급에 대해서 아까 이 전에도 나왔던 문제이죠. 성과급. 요거 한번 좀 깊게 좀 알아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급은 달성한 성과에 따라 조직 구성원에게 차등적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차등적으로 보상한대요. 근데 사람을 구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성과에 따라서 차등으로 구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개인이나 집단에 수행한 작업 성과나 능률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을 보수로 해서 업적급이나 능률급여를 부르기도 한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성과급을 개인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단에게 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나온 건 그래서 집단의 성과급을 줬을 때 효과로 장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죠. 집단 성과급은 기업, 공정, 부서 단위에
경영성과가 목표치를 넘었을 때 일정 부분을 근로자에게 현금, 주식 등으로 인해서 사후에 배분하는 변동적인 보상이다. 집단에게 한꺼번에 주는 거죠. 이런 집단 성과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방법이고, 조직체 성과급은 조직체 전체 또는 공장, 사업부 등의 중요 조직의 성과를 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집단에 주느냐, 조직체에 주느냐. 개인에게 주는 것도 있어요. 개인에 따른 업무에 따라서도 그러한 건데, 자, 한번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집단 성과급을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닌 것은 표준 작업량과 표준 작업 시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공평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건데, 이런 표준 작업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갈등을 오히려 더 줄 수 있어요. 오히려 갈등을 더 줄 수 있어서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기업이 적정한 생산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감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장점이죠. 감독하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그 조직에서는 성과물을 만들어낼 거예요. 집단의 응집성을 강화할 수 있다. 맞죠. 응집성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높을수록 좋은 거죠. 업무 프로세스가 측정 가능해 개인 성과 측정에 용이하다? 맞습니다. 개인 성과의 측정에도 아주 용이하게 쓰이는 방식이에요. 그 집단에. 정답은 1번이 올바르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1번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집단 성과급은 고정적이요, 변동적이요? 변동적 성과급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동적 보상제도. 자, 5번으로 넘어가서 DSS,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또는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이 DSS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관련성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2번, 정형적 의사결정인 구조적인 경우에만 쓰인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의사결정 시스템은 정형적인 것과 비정형적인 거에 쓰입니다. 두 가지로 다 포함을 하죠. 여러분,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좀 줄어들어요. 오히려 비정형적인 업무나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DSS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더 높아요. 늘 반복적이고 늘 똑같은 정형적인 업무에서는 이 DSS를 늘 동일하게 주면 돼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해서. 근데 비정형적인 거에서는 DSS가 상당히 필요하죠. 이 부분은. 그래서 2번이 틀린 이유는 정형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만 쓰인다라니까 틀렸고요. 비정형적인 구조인 비구조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DSS가 CEO가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CEO가 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CEO의 어떤 주관적인 직관에 의해서 하지 않고 바로 이 DSS에 의해서 결과를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주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주주는 채권자보다 앞서 이자 비용을 받는다? 주주는 투자금이기 때문에 이자금을 받지 않고요. 뭘 받아요, 그러면? 주주는 뭘 받아요? 배당금을 받죠. 배당금을 받습니다. 배당금. 채권자는 이자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주주는 배당금을 받죠. 주주는 출자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전에도 유한 책임사원이고요. 주주는 회사의 궁극적인 뭐다? 주인이다. 네, 주인이다. 주주는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양도 가능합니다. 주주는.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이런 것들도 작년에도 나왔으니까,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꼭 좀 잘 챙겨보시고, 손익계산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손익계산서는 현금 흐름과 좀 차이가 있고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의 차이점 꼭 좀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1번부터 보시면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정적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거다 했는데, 자, 손익계산서는 단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단기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차익을 계산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올렸냐, 그걸 얼마만큼 이익을 올렸냐라고 순이익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보면 일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정적 상태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정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에 기업의 동적 상태를 표시하는 거겠죠. 일정 기간에 기업의 동적 상태를 표시하는 거라고요. 이 기업은 수익과 비용이 매년 똑같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매년 다를 거예요.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게 손익계산서거든요. 1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 재무상태표. 이게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 일정 기간이 아닙니다.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거.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확하네요. 기간 정확하죠? 경영 성과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수익 비용을 따져가지고 경영 성과를 보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잔액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보고서이다. 이거 뭐죠?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건 3번. 8번. 리더십 이론이 아닌 건 무엇이냐? 또 나온단 말이죠. 리더십 이론이 아닌 것. 리더십, 개인의 특성 또는 리더의 특성에 따라서 리더십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 관계에 대한 부분. 앞으로 리더십은 상황에 맞춰서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상황 이론. 근데 ERG 이론은 욕구 이론이죠. 리더십 이론이 아니라 ERG 이론은 욕구에 대한 이론이죠.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 경영자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소유 경영자는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하면 장기 이익을 추구하겠죠. 그렇다고 1번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소유 경영자는 단기 이익도 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장기 이익도 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올바르지 않은 건 그나마 1번이에요. 단기 플러스 장기가 더 정확할 거예요. 2번, 소유 경영자는 자본과 지배권을 모두 갖는다. 맞는 거고요. 전문 경영자는 무슨 이익을 추구하죠? 단기. 됐죠? 단기. 그리고 소유권의 다수의 주주에게 분산되어 있다. 맞습니다. 전문 경영자는 소유권과 경영의 분리로 경영 대표가 의사결정권을 행사를 합니다. 정답은 단기 이익을 추구한다의 단기 플러스 장기인데 장기를 오히려 더 많이 추구를 하죠. 자, 10번. 시장 세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1번에 보시면 시장 세분화는 동질적 시장을 가정하여 하위 개념의 시장으로 구분하는 거다? 그렇진 않죠. 전혀 틀린 거고 시장 세분화는 하위 상위 이런 것 따라가지고 수요층을 나누는 거예요. 단순히. 수요층을 나눠가지고 집중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시장 세분화하는 거죠. 범위 경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을 쪼개가지고. 1번은 틀렸죠. 시장 세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사이에 충분한 차별성이 존재해야 되고 시장 사이의 차별성, 이질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경쟁자보다 먼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 세분화에서 제품 구매 고객 기준은 인구 통계적인 거, 가치관인 거, 성격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시장 세분의 마케터가 한 가지 마케팅 믹스만으로 전체 시장을 구성하는 모든 잠재 고객들에게 소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충분한 마음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만 하지 않고 여러 개를 가지고 해야 그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모두 맞는 건데 1번이 틀린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 또 나왔네요. 지수평활계수 또 나왔습니다. 민족군문학원의 2019년 매출이 110억이고 수요 예측이 100억이다. 지수평활계수가 0.6일 때 2000년에 수요되는 수요 예측은 얼마가 되느냐라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수평활계수라는 건 핵심은 뭐냐면 자, 작년에 수요를 예측한 게 있고요. 실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예측한 수요하고 실수요가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이 차이를 지수평활계수라고 해서
올해 예측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한 거예요. 작년의 실수요와 수요 예측한 이 차이를 계산하는 게 가장 지수평활 계수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면 과거 수요 예측한 거 우선 얼마예요? 과거 수요 예측을 얼마를 했대요? 작년에 2019년에 수요 예측 100억을 했더니 100억. 거기 보이시죠? 100억. 그렇죠? 작년에 그래서 100억 수요 예측을 했는데 얼마의 차이가 있었냐 이거예요. 차이 100억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매출은 110억이네요. 그렇죠? 얼마의 차이가 있었어요? 10억의 차이가 있었어요. 10억. 그런데 지수평활 계수가 0.6이래요. 0.6. 그러면 20억 곱하기 0.6. 6억에 대해서만 여기에 더해줘서 올해 예측을 하는 거죠. 정답은 106억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10억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 10억이 나온 이유는 수요 예측과 실수요, 작년 거의 차이입니다. 거기에 지수평활 계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정답은 106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이론할 때도 많이 했던 건데 꼭 좀 기억해 두시고 12번 4P에 해당하지 않는 거 또 나오잖아요. 이거. 포장, 프로모션이 되겠죠. 13번 재무 비율이 높아질 때 개선되는 상황과 관계가 없는 건 뭐냐라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재무 비율, 그 회사의 재무 비율을 자, 먼저 요것부터 좀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요 내용은 아마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 없을 거니까 재무 비율에 대해서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지에 대한 재무 비율은 수익성을 가지고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무 구조가 튼튼하냐, 즉 부채가 자본보다 훨씬 더 적어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 안정적이냐, 매출액과 자산은 잘 늘어나고 있느냐, 성장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 비율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이 세 개가 재무 비율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여기서 이 재무 비율을 나타낼 때 재무 비율이 높아질 때 개선되는 상황과 거리가 먼 거. 재무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수익성이 좋아지고 안전해지고 성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차대조와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 이거 어려운 말 아니시죠? 기억나시죠? 부채 총액을 내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나눈 거예요. 내가 10억의 빚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 5억이에요. 5억. 그러면 오히려 부채가 자본보다 많잖아요.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부채가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총 자본 순이익률이라고 있는데 총 자본에 대한 연간 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자본액에 따른 이익률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재무 비율을 나타낼 때 굉장히 좋은 요소예요. 총 자본에 대한, 여러분 갖고 있는 자본에 대한 순이익률이 얼마냐 이 소리예요. 총 자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이에요. 매출액이 100억인데 그중에 이익률이 10%하고 10억인데 그중에 20%하고 뭐 이러한 거. 그래서 10억이 10%면은 이건 10억을 버는 거고 10억이 20%니까 2억을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순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재무 비율이 좋다라는 것은 매출에 대한 순이익률도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재무 비율이 좋으면. 이자 보상 비율은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이자를 낼 수 있는 그 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은 밑에 보시면 이건데요.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영업이익이 얼마인데 금융비용이 얼마냐 나눈 거. 그걸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번씩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재무 비율이 높아질 때 개선되는 상황과 관계가 없는 거. 부채 비율이죠. 재무 비율이 높아지면 이 모든 건 다 좋아집니다. 이사 보장 비율도 그렇고 다 좋아져요. 하지만 부채 비율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4번 또 나오죠. NPV, 수년가, 수년제 가치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수년가들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수년가는 내가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미래에 대한 가치, 미래에 대한 내가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아주 잘 고려한 거예요.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이자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억을 지금 투자를 하면 20년 후에 50억을 주겠다.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10억을 투자해도 20년 후에 50억을 받았는데 이 50억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세금 나가야 되잖아요. 세금. 그리고 그동안에 10억에 대한 내가 뭐 빌린 거라든지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이자도 분명 발생을 해요. 모든 현금이 다 집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할인율이 필요하다. 할인율이라는 건 이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인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 맞는 거고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매출액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현재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에 나중에 돈을 받을 돈이 있다면 그걸 투자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0보다 크면 투자를 해야 되고 0보다 작으면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NPV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수년가는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 소득. 여기 나오네요. 세후. 그러니까 모든 현금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세전이 아니라 세후. 세전 세후 정도는 아시죠? 그건 충분히 이해되실 거고. 그래서 현합과 애초 투자 비용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이건 좀 쉬운 문제였죠. 4번이었고 15번이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 우리가 이제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 모형은 많이 배웠는데 경쟁 전략도 공부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요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15번의 문제부터 읽어보면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경쟁 전략. 마이클 포터가 총 4가지의 경쟁 전략을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해서 원가 우위 전략의 경쟁 전략을 쓸 때는 저원가와 넓은 타겟이었을 때 대상층이 넓고 원가가 낮을 때 저원가일 때 그때는 원가 우위 전략을 써서 경쟁 전략에서 이겨야 된다는 소리고요. 반대로 넓은 타겟은 맞는데 타겟층이 넓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원가의 반대인 차별화되었을 때 원가에 대해서 차별화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타겟이 넓어요. 그때는 차별화 전략을 쓴다는 거죠. 어떤 차별화가 됐든 뭐 품질 차별화가 됐든 고객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됐든 프리미엄 전략이 됐든 차별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겟이 적을 때 원가는 작은데 저원가인데 타겟이 좀 작아요. 시장의 타겟이 작아요. 근데 원가 집중화 전략을 써요. 집중화 전략. 여기 나오죠. 원가 집중화 전략. 그리고 차별화되어 있고 좁은 타겟에서는 차별화 집중화 전략을 쓴다. 그래서 이 4가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론 시간에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한번 볼게요.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1번부터 보시면 소기업이,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 집중화 전략을 쓰는 경우에 저원가 전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소기업의 타겟은 작고 그리고 저원가 전략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죠. 고려할 수 있어요. 저원가 전략은. 정답은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보시면 소기업이 집중화 전략하는 경우에는 차별화 전략은 고려할 수 있다. 집중화 전략에서 차별화 전략은 할 수 있죠. 당연히. 있는 내용이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높다. 타겟층이 넓다. 이 기업은 원가 우위 전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가 우위 전략을 통해 가지고 원가를 낮춰서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고 시장 점유율이 낮은 기업은 차별화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것은 차별화 전략을 이용해서 그 시장에 먹힐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거죠.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경쟁 전략 4가지인데요. 그닥 중요한 건 사실 아니어서 이론 시간에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 어려우시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요 4가지 종류 정도만 외워두셔도 돼요. 어차피 나왔던 거 똑같이 안 나올 거니까 4가지 정도만. 그래서 정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고려해야 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재고비용. 요 재고비용에 대해서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고비용은 3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한번 다 보세요. 거기 책에 다 나온 거니까. 자, 재고 관련 비용인데 우리 회사의 재고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상당히 좋은 거지 재고가 적거나 재고가 많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고 비용은 주문 준비 비용, 그리고 재고 유지 비용, 품절 비용. 품절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에 재고가 없을 때 고객에게 바로 응대를 못 해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죠. 재고 관련 비용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주문 준비 비용이라고 해서 이 주문 비용은 자꾸 주문하면 주문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의 제품을 한 번 주문하는 거하고 1개의 제품을 100번 주문하는 거하고 받는 양은 똑같아요. 하지만 주문 비용은 한 번 하는 게 더 적단 말이죠. 100번 하는 게 훨씬 더 주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100번 하지 왜 그러냐? 한 번에 하나씩 주문하면은 상당히 주문 비용도 많이 들어서 한 번에 100개를 시키면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재고를 많이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EOQ가 되는 거죠. 경제적 주문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을 적절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재고 관련 비용은 요 3가지가 있는 겁니다. 재고 관련 비용은 3가지. 그래서 이 재고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본의 기회 비용.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내가 한 번에 기업을 운영하는데요. 한 번에 100개를 주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0개를 주문했으니까 비용 줘야 되잖아요. 100개를 줘야 되니까 100만 원을 지불을 해야 돼요. 지불. 100만 원 지불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안 하고 한 번에 1개씩 주문했어요. 그럼 나는 그냥 10,000원만 지불하면 돼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 번에 100개를 주문하면은 100만 원 지불하고 한 번에 하나를 주문하면 10,000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얼마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99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얘는 100만 원이 나가야 되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비용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자주 주문해야 된다는 거죠. 1번에 보시면 재고비용에 해당하는 거 자본의 기회비용 해당이 돼야 되죠. 당연히. 반대로 재고 창고를 유지하는 비용은 창고를 유지해야 한다? 그럼 많이 주문해놓고 창고를 쌓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재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내용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진부화 비용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도. 매출 손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 비용과 관계가 없죠. 매출 손실은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매출 손실은 그냥 매출에 대한 손실인데요. 정답은 그래서 매출 손실 비용은 재고 비용과 전혀 맞지가 않고요. 재고가 많아진다 해도 매출 손실이 높아지지는 않겠죠. 재고가 많으면 매출 손실이 많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매출 손실 비용이다. 17번 보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자,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 주식회사 등과 같은 일반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채무 이행 약속증, 각서나 어떻게 보면 차용증이 되겠죠. 이 차용증을 발행하는 증권이다. 맞습니다. 채권은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한무증권이며 중요합니다. 일정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갚을 거다라는 거예요. 기한무증권이며 이자가 확정되어 확정이자부 증권이라고 한다. 정확한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채권의 특징.
채권은 내 돈이 아니에요. 부채이며 즉 타인 자본이며 증권 소유자가 채권자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자 청구권을 반드시 갖는다. 정해진 이자기 때문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4번 영구채권은 만기 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으로 회사가 부도날 경우에 다른 채권보다 상환순위가 우선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가 부도날 경우에 다른 채권보다 상환순위가 뒤로 밀려요. 영구채권 같은 경우에는. 영구채권이 아닌 아까 여기 나왔던 단기채권 있죠? 기한부 증권 있죠? 기한부 채권 이런 거를 먼저 줘요. 이해되시죠? 먼저 주고 나서 남는 돈을 영구채권에 쓰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파생상품은 뭐 주식이나 채권 등에서 파생된 상품인데 콜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부터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풋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다. 정확하죠? 이게 배웠습니다. 콜옵션과 풋옵션 차이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콜옵션이라는 것은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이라는 것은 팔 수 있는 권리였죠. 미국형은 만기에는 결제가 가능하고 유럽형은 언제든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미국형이요. 만기 전에 얼마든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행사가 가능해요. 네, 만기 전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럽형은 만기가 되는 시점에 행사할 수 있어요. 네, 만기 되는 시점에 행사할 수 있는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유럽형, 미국형을 굳이 구분하는 문제가 중요한가? 아마 복원하는 데에서 요거는 좀 껴 맞춘 게 아닌가 솔직히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미국형, 유럽형 정도 간단하게만 생각하시고요. 3번도 중요한 거니까 보겠습니다. 선물 옵션, 수합 계약은 대표적인 파생 상품이다. 정확하죠, 여러분들? 선물, 미리 옵션은 이거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아니에요, 권리. 파생 상품은 거래 장부에 따라 장내 거래가 있고 장외 거래가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나머지 그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 아까 17번의 채권에 대한 부분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19번 또 나왔죠. 제품 수명 주기 중 성장기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건 뭐냐? 성장기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1번부터 보세요. 성장기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매출액과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급격하게 상승한다. 이것만 봐도 나오긴 하죠. 시장 점유율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 시장을 쪼개야 된다. 시장을 쪼갠다. 성장기 1번이죠. 시장을 쪼개지 않고 라인 확장이 이루어진다. 성숙기가 되는 거고요. 됐죠? 1번 맞는 거고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반면 판매량이 낮으며 유통이 제한적이다. 도입기. 제품이 충분한 구매, 수용으로 매출액이 성장이 둔화된다. 성장률이 둔화된대요. 그래서 이익이 극대화되다가 다시 감소하는 거 성숙기.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다. 쇠퇴기.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이 계속 돼요. 시험 문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중요하게 생각 좀 부탁드리고요. 자, 20번 국제경영 한 문제가 나왔는데 기업의 국제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건 무엇이냐? 라이센스입니다. 라이센스. 특허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 라이센스는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제조기술의 특허권을 허가하지 않는다? 허가하죠. 조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허가해야 됩니다.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프랜차이즈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국내 자금을 기반으로 100% 자회사로 설립한 후에 프랜차이즈를 모집해야 한다. 맞아요. 하지만 이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지 법인 설립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했어요. 국제경영 할 때. 해외 현지 법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해외 현지 법인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2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단순히 프랜차이즈를 모집을 해야 된다는 거가 가능도 한데 이거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2번이 그럼 왜 틀렸다고 하느냐? 프랜차이즈를 모집해야 한다라는데 이거 말고 또 있다고 말씀드린 현지에 법인을 따로 설립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약 생산은 해외 고객에게 자세 제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 이용한다. 계약 생산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거죠. 자세 제품을 직접 공급할 수 없을 때 계약 생산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백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수요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계약 생산하는 거예요. OEM 방식으로. 없는 경우에 하는 거예요. 없는 경우에. 여력이 없는 경우에 계약 생산합니다. 있는 경우는 뭐하러 계약 생산을 해요? 자체 생산하면 되는데요. 전략적 제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유지하며 다른 기업에 대해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정확하죠. 그래서 전략적 제휴를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21번. 마케팅 조사를 위한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는데 1차 자료를 가공한 게 2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미 가공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 비해 직접 마케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마케팅 조사의 관련성이 높다고 되는데 1차 자료는 2차 자료에 비해 이렇게 가야 돼요. 바뀌었습니다. 1차 자료는 2차 자료에 비해 직접 마케팅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 조사의 관련성이 높다. 2차 자료를 이용하면 쉬워요. 쉬운 거밖에 없어요.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인구 조사를 해서 인구 통계 조사를 해요. 이게 매년 있는 거는 원시 자료, 1차 자료. 근데 누군가는 20대와 30대를 뽑아가지고 연도별 있는 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2차 자료. 훨씬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2차 자료가. 근데 관련성이 높은 건 1차, 2차가 서로 바뀌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22번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실수만 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구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업이익. 단순히 영업이익이에요. 순이익인가요? 영업이익 아니에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간단하게 수익에서 뭐만 빼면 돼요? 그냥 비용만 빼면 돼요. 수익에서 비용만 뺀 거예요. 영업이익은. 그럼 수익이 얼마라고 됐어요? 총 매출액이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서 빼야 되는 거 원가는 기본적으로 빼야 되죠. 만드는 필요한 원가 빼야 되죠. 판매 비용, 판매 사원 월급 줘야 되고 임대료 내야 되는 거는 직접 비니까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서 100만 원하고 40만 원 빼면 정답은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됐죠? 그러면 영업순이익이라고 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이라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은요? 해보세요. 당기순이익은 얼마예요? 시험 문제 당기순이익을 구하라고 한다면 몇 번이 될까요? 당기순이익. 4번 그렇죠. 33만 원이 되는 거죠. 당기순이익을 구하라고 한다면 33만 원. 왜요? 뭐를 빼야 되니까 이자 빼야 된다고 했죠? 세금 빼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빼지 말아야 될 것은 감가상각. 됐죠? 감가상각은 빼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계산하신다면 이런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나옵니다. 분명히. 꼭 좀 계산하는 방법 생각해 두시고 23번. 매수를 욕구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무엇이냐? 뭐 당연히 성장의 욕구죠. 그런 거 없고 이제 뭐 이런 거는 정말 실수해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직무 충실화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직무 충실화에 해당하는 거 1번 보시면 과업량을 늘리고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죠. 직무 충실화는 직무 내용을 고도화해서 직무에 뭘 높이는 거예요?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직무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질. 그래서 직무 충실화는 말씀드린 대로 직무에 대한 고도화를 통해 직무 내용에 대한 고도화를 통해 직무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요. 질을. 1번 틀렸죠. 그러면 2번 과업의 질의 변화를 주고 종업원이 스스로
부과된 양적, 질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하는 것. 정확하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직무 충실하다는 내용이 나오면 직무의 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양을 린다? 양을 동일하게 하는데 양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무에 대한 내용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직무 충실하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2번. 자, 가변의 품질 8차원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품질 8차원 기억나시죠? 여기 적진 않았네요. 25번 내용을 적었는데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요거네요, 요거 25번입니다. 25번. 25번. 자, 보겠습니다. 25번. 가변의 8차원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자, 1번부터 보시면 성능은 가장 기본적인 운영 특성을 측정하는 거다. 성능. 1번 정확하죠? 2번. 특징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소구하는 부가적인 특징이다. 맞고요. 신뢰성은 일정 기간 동안 고장이 없이 잘 작동을 해야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신뢰성 들어가고요. 일치성은 제품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수명의 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치성은 뭐냐면 명세서의 규격대로 제작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일치성을. 그래서 일치성을 제품이나 서비스가 명세서의 규격이나 정해놓은 규칙 이것과 일치하느냐 그 내용이 일치성이죠. 그게 바로 품질 8차원에 대한 일치성을 말하는 거죠. 내구성은 제품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수명의 길이. 보통 내구성이 좋다 그러면은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 편의성은 제품이 고장났을 때 서비스를 받은 속도,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의 능력과 행동 등이고 신미성은 아름다움이죠. 사용자의 외향이나 질감, 색채, 소리, 맛 등에 대한 품질의 외형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이거는 특징이 주관적인 차원이에요. 지각된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품질이나 제품에 대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냥 광고나 상표, 명성 등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사용하는 품질을 지각한다. 어려운 말인데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전자제품을 살 때 그러면 삼성 거를 사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소제품 거를 사겠어요. 삼성 거 사는 이유가 있거든요. 품질이 좋을 것 같아서 사거든요. 그런 내용. 가빈이 이야기한 8차원의 품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9년 하반기에 출제됐던 문제이죠. 자, 10분간 쉬었다가 마지막 20년도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